안 돼요. 우리 아빠 무덤 파지 마세요. 해질녘 묘지에서 어린아이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벌 회장 이창섭은 무덤 앞을 막아선 두 아이를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아이들이 묘비를 부둥켜 안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죠.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4년 전에 죽은 아들 민석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 왔는데 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101동이 시작합니다. 가을비디 묘비 위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장 당일 아침 창섭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른을 넘긴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기운만큼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다만 눈가에 깊게 자리한 주름이 그가 걸어온 세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침실 한쪽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의 유품이었죠. 창섭은 상자 위에 손을 올렸다가 눈을 뗄 수 없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죠. 회장님, 이장 준비 다 끝났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창섭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알았네. 곧 내려가지? 창밖을 보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같이 우는 것 같았죠.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 오른 창섭은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빗물에 번진 차창 밖 풍경이 마치 과거의 기억처럼 뿌옇게 보였죠.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섭의 머릿속에는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고 순수했던 눈빛, 아버지를 믿고 따르던 그 모습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4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그렇게 가지지만 않았어도. 창섭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회한이 섞여 있었죠.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나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던 그날 말입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 은행 거래 내역,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 했다는 증거들. 그리고 흐릿하지만 분명히 민석으로 보이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나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아버님, 민석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랑 같이 해외로 도피하려 했어요. 더는 감싸줄 수 없어요. 민석 씨가 한 짓을 보세요. 그때 창섭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민석은 이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죠. 변명도 해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섭은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잊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민석이 자꾸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며 부르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기일에 맞아 더 좋은 명당으로 이장을 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노릇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공원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비석들 사이로 굴착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죠. 장례식장 직원들은 우산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창섭은 천천히 무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창섭은 준비해온 국화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국화가 빗물에 젖어 더욱 처량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창섭의 시선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굴착기 앞에 두 아이가 서 있었죠. 작은 몸으로 굴착기를 막아서고
무덤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굴착기의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작업자들이 황급히 멈춰 섰죠. 모두가 놀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섭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발끝이 젖은 돌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와 아이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창섭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잠깐 기다려. 창섭은 아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진 운동화, 구멍난 양말, 낡은 티셔츠.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창섭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죠. 묘지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을 데려가 나가주세요. 그때 두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자리예요. 우리 아빠가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 무덤 파지 마세요. 제발요. 묘비를 가리키는 아이들의 손가락이 떨고 있었습니다. 묘비 위 김인성이라는 이름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죠. 창섭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온 세상이 멈춘 듯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들은. 갑자기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창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작업 중지. 오늘은 그만합시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창섭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오직 두 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들에서 죽은 아들의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비를 피하려고 모두가 간이 천막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창섭과 박 실장,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였죠. 천막 안은 좁고 습했습니다. 빗물이 천막 위로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천막 한쪽에는 작업자들이 먹다 남긴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아직 김이 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배가 고픈 게 분명했지만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듯했죠. 창섭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뭐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는 듯했죠.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아이가 동시에 말했어요. 전 서가온이에요. 전 서하늘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남매예요. 창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가온과 서하늘이라. 성이 리씨가 아니라 서씨였죠. 하지만 왜일까요? 그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숙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섭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애써 감추려 했죠. 그럼 아빠 이름이 뭐니? 이번에도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목소리처럼요. 우리 아빠 이름은 이민석이에요. 그 순간 창섭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민석이라고? 근데 너희들은 왜 서씨니? 왜냐면 저희 엄마 이름은 서혜인이니까요. 뭐라고? 혜인. 창섭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죠. 박 실장이 황급히 다가와 창섭을 부축했지만 창섭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온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죠.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쳐 보였습니다.
종이에는 서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막대기처럼 그려진 세 사람, 아빠와 두 아이였습니다. 배경에는 비가 내리고 묘지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요일은 아빠 보는 날.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창섭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죽은 아빠를 보러 묘지에 왔다는 거였죠. 그것도 4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을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니? 어디에 사니? 그 질문에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았죠.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말하고 있었죠. 창섭의 시선이 아이들을 훑어내렸습니다. 이제야 자세히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입술 가장자리에 갈라진 상처, 손등에 난 긁힌 자국,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뚝까지. 제대로 먹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가온이가 작게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낯익은 멜로디였죠. 창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창섭이 어린 민석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으니까요. 30년도 더 된 오래된 자장가를 이 아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창섭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죠. 왼쪽 볼의 점, 반달 같은 눈웃음, 그리고 이 자장가지. 하늘이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락 소리와 함께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무서운 기억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가온이가 재빨리 동생의 손등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투, 그 억양, 그 따뜻한 손길까지. 창섭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창섭이 어린 민석을 달래던 방식이었으니까요. 창섭은 두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창섭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분명 민석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창섭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에서 흘러내렸죠.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석아. 속삭이는 목소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창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이제는 낯선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가 말 못할 끌림이 있었죠. 창섭은 박 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그 아이들에 대해 조사해주게. 모든 것을 알아야겠네. 아무도 모르게. 집에 도착한 창섭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어요.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석의 유품이었죠. 4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낡은 가죽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는 민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자 반듯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나영이와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 애는 나를 좋아했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영이 집안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은근히 압박해왔고,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아버지를 위해, 집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창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8년 5월 20일. 혜인을 만났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따뜻하고 지적이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창섭은 책상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민석이 진정으로 사랑한 여자가 따로 있었던 거였습니다. 2018년 9월 3일. 혜인이 임신했다. 우리 아이다. 너무 기쁘면서도 두렵다.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나영이와의 결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나는 혜인과 결혼하고 싶다. 창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민석이 자신에게 왔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무언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창섭은 바쁘다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영이 지방과의 사업 얘기를 먼저 꺼냈었죠. 나영이와 결혼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거래를 끊겠다고 한다.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우리는 나영이 집안에 무조건 잘 보여야 해. 그때 민석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던 그 순간이요. 창섭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죠.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2019년 2월 10일. 가온이가 태어났다. 딸이다. 작고 예쁜 아이다. 혜인은 출산이 힘들었는지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아이를 보며 행복해한다. 나도 행복하다. 비록 숨겨야 하는 가족이지만 2020년 3월 23일. 하늘이 태어났다. 아들이다. 가온이가 동생을 너무 좋아한다. 하지만 혜인의 건강이 걱정이다. 원래도 몸이 약했지만 출산 후 더 나빠진 것 같다. 2020년 3월 30일. 혜인이 떠났다. 출산 때 과다출혈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결국 오래 버티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만 했다. 내가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가온이와 하늘아, 이제 나밖에 없다. 창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민석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갔고 때로는 며칠씩 함께 지냈다고 했죠. 하지만 나영이와의 결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나영이와 결혼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나영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이미 떠난 혜인에게 있고 나에게는 오직 가온이와 하늘이만 있다. 2021년 1월 15일.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나영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차갑다. 불안하다. 2021년 9월 20일. 나영이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 같다. 가온이가 울면서 무섭다고 했다. 하늘이는 나영이를 보면 숨는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데려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창섭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며느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요. 2021년 10월 18일. 내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것이다. 가온이와 하늘이를 정식으로 인정받고 싶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 내가 선택한 사랑이니까. 그것이 민석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창섭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석아. 미안하다. 미안해. 흐느끼는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고아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가온, 서하늘. 4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란 빈칸이었고요. 창섭이 물었습니다. 누가 데려다 준 건가? 박 실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고아원 CCTV를 확인했는데 여성 한 명이 아이들을 두고 갔습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지만
차량 번호 일부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차량 번호를 추적해보니 윤나영 씨 명의였습니다. 창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아이들을 버렸던 거였어요. 민석이 죽자마자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리고 사라진 거였죠.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석 도련님 사고 당시 기록을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나영 씨가 제출했던 민석 도련님의 회사 자금 횡령과 불륜의 증거 사진 모두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섭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민석은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거였어요. 모든 것이 나영의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며느리 나영에 대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창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실장, 그날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보게?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창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처럼 어두웠죠. 민석에 대한 미안함과 손주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영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창섭은 다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보았죠. 가온이와 하늘이는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둘이서만 놀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 무덤에 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아요. 창섭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작 8살, 7살이었던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며 4년을 보냈던 거였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원장이 놀란 눈으로 창섭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친족이신가요? 창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할아버지입니다. 원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정말이세요?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창섭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든 반드시 아이들을 데려올 거였어요. 민석이 지키려 했던 아이들을 이제는 자신이 지킬 차례였습니다. 창섭은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1년 10월 19일자 페이지였어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빈 페이지만 남아 있었죠. 그날이 바로 민석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창섭의 손가락이 빈 페이지를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민석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고 싶은 것처럼요. 그때 일기장 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민석의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새벽 6시 아버지께 전화드리기. 아이들 데리고 10시에 만나기.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창섭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새벽 정말로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하지만 창섭은 받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요. 그리고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기회였던 거였죠. 민석아. 그때 내가 전화를 받았더라면. 창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일기장을 더 살펴보니 뒤쪽에 또 다른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혜인의 손글씨로 민석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창섭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석 씨. 내가 떠나게 되면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우리 가온이와 하늘이를 부탁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님께도 진실을 말씀드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했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혜인. 창섭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혜인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민석을 사랑했는지,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민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도요. 창섭은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민석과 혜인,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집에서 찍은 사진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석이 가온이를 한 팔에 안고 하늘이를 다른 팔에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민석이 죽기 불과 9일 전이었어요. 창섭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서재에 홀로 앉아 죽은 아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듯이요. 이렇게 일찍 떠나갈 줄 알았더라면 민석이 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했을 텐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창섭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주게. 고아원에 가야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창섭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민석이 아이들과 보낸 날들이 적혀 있었어요.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가온이와 하늘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가온이는 회전 목마를 너무 좋아했고 하늘이는 내 목마를 타고 싶어 했다. 두 아이가 아빠, 아빠하며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올랐다. 이게 행복이구나. 2020년 8월 15일. 아이들과 바다에 갔다. 가온이는 처음 보는 바다가 무서운지 내 손을 꼭 잡았다. 하늘이는 모래성을 만들며 즐거워했다. 혜인이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 혼자서라도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 2021년 3월 2일. 가온이가 유치원에 입학했다. 아빠 없어서 놀림받을까 봐 걱정이다.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다. 하늘이도 내년이면 유치원에 간다. 그때까지는 정식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호적에 올려야 할 텐데. 창섭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석이 얼마나 아이들 걱정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도요. 2021년 9월 25일. 나영이가 또 아이들을 때렸다. 가온이 등에 멍이 들었다. 하늘이는 나영이를 보면 벽 뒤로 숨는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한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창섭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린 손주들을 학대했다니. 그것도 8살, 7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요. 창섭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석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민석아,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구나. 고작 돈 때문에 너를 희생시켰구나. 정말 미안하다. 창섭의 독백이 텅 빈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내가 전화했을 때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용기 내어 찾아왔을 때 들어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울 줄은 몰랐어요. 창섭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석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5살쯤 되었을까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나도 좋은 아버지였단다. 너와 함께 놀아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창섭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린 민석과 자신의 아이들을 안고 있는 어른이 된 민석. 두 사진 속 민석은 똑같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고아원에서 본 가온이와 하늘이의 모습이요. 그 아이들도 민석을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의 모습이 꼭 빼닮았죠. 창섭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민석이 지키려 했던 아이들을 자신이 지킬 거였다. 그것이 민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 창섭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고아원으로 향하고 있었죠.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주름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결의에 찬 눈빛이었죠.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이 아닌 회색 정장을 골랐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요. 넥타이도 밝은 색으로 골랐습니다. 민석이 어릴 때 선물했던 파란색 넥타이였죠. 아침 7시 박 실장이 도착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창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었죠. 그림책 2권과 생일 파티 세트였습니다. 고아원으로 가는 길, 창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였습니다. 아이들이 막 아침을 먹는 시간이었죠. 창섭은 식당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가온이와 하늘이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가온이가 하늘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8살 아이가 7살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 어른스러워 보였죠. 그때 하늘이가 무언가 말했는지 가온이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다정했어요.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요. 창섭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4년을 버텼을 테니까.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온이가 먼저 창섭을 발견했습니다. 큰 눈이 더 크게 뜨였죠. 안녕, 가온아. 하늘이야, 창섭이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하늘이는 누나 뒤로 살짝 숨었어요. 여전히 낯선 사람이 무서운 모양이었죠. 그때 그 할아버지다. 또 오셨어요? 가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너희를 보고 싶어서 왔단다. 창섭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선물도 가져왔어.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이가 슬쩍 고개를 내밀었어요.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나 봅니다. 가온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림책을 보자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감추고 말했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가 사준 책이 있어요. 창섭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 아빠가 사준 책도 좋고 이 책도 좋지 않을까? 가온이는 대답 없이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하늘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가온이도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창섭은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며요.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때 하늘이가 멸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멸치 먹으면 몸도 튼튼, 키도 쑥쑥. 창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민석이 어릴 때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창섭이 민석에게 가르쳐준 말이었죠. 누가 그 말을 알려줬니?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요. 아빠가 맨날 그랬어요. 창섭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석이 자신에게서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준 거였어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창섭도 따라 나갔어요. 가온이와 하늘이는 그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섭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죠. 하늘이가 그네를 타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타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온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우리 차례야. 그 모습이 너무나 의젓했습니다. 드디어 그네가 비었습니다. 하늘이가 그네에 앉자
가온이가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하늘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가온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는 자장가였어요. 창섭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자장가는 창섭이 민석에게 그리고 민석이 아이들에게 불러준 노래였으니까요. 창섭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온이가 노래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그 노래, 아빠가 불러줬니? 가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 안 올 때마다 불러줬어요. 하늘이가 무서워할 때도요. 창섭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그 노래를 아빠한테 내가 불러줬단다. 아빠가 어렸을 때? 가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이도 그네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정말이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알아요? 창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을 꺼냈어요. 응, 얘 잘 알지? 너네 아빠는 내 아들이거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가온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너네 할아버지야. 진짜 할아버지. 하늘이가 그네에서 내려왔습니다. 조심조심 창섭에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창섭의 주름진 손을 만져봤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예요. 창섭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야. 늦어서 미안하구나. 근데 왜 이제야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그 말에 창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어른들의 잘못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몰랐어. 너희가 있는 걸 몰랐단다. 이제 알았어. 하늘이가 창섭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어요. 창섭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온이도 끌어안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제 같이 살자. 고아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창섭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늘이가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던 모습. 가온이가 동생을 지키려고 작은 몸을 떨며 앞을 막아서던 모습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죠. 새벽 3시, 창섭은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민석이 죽은 후 나영이 보낸 서류들이었죠. 그때는 슬픔에 빠져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 실장을 불렀어요. 새벽인데도 박 실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비서, 나영이가 보낸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보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박 실장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나영 씨가 내일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창섭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4년 만에 나타나는 며느리. 무슨 속셈일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나영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죠. 아이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나영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서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창섭은 손자 준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둥근 얼굴에 작은 눈. 민석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느꼈던 위화감이 다시 올라왔죠. 나영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그 고아원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나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민석 씨와 아무 관계 없는 아이들이라고 나왔어요. 그 여자, 혜인이랬나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민석 씨한테 떠넘긴 거죠. 불쌍한 민석 씨는 끝까지 속았고요. 창섭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병원 이름과 도장, 그리고 질취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그럼 준서는? 나영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준서는 아버님의 유일한 친손자예요. 민석 씨가 유일하게 남긴 혈육이죠. 나영은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창섭은 놓치지 않았어요. 창섭은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종이 질감이 이상했어요. 병원 도장이 약간 번져 있었고 날짜 부분도 애매했죠. 전문가가 아니어도 뭔가 조작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군. 왜 이제야 이걸 가져오는 거지? 4년 동안 어디 있었나? 나영이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최근에야 검사를 했거든요. 의심스러워서요. 제가 조사를 좀 했죠. 창섭은 준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나영의 치마를 잡고 있었어요. 억지로 끌려온 듯한 모습이었죠. 박 실장, 이 서류들 진위를 확인해보게. 철저하게. 박 실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나영이 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준서가 진짜 아버님 손자예요. 민석 씨 아들이라고요? 그 고아원 아이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저 유산을 노리는 거예요. 창섭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영을 바라보며 일어섰습니다. 유산? 8살, 7살 아이들이? 일단 확인해보고 연락하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 나영이 떠난 후 창섭은 즉시 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게. 가장 믿을 만한 병원에서. 그리고 나영의 과거도 조사해보게. 며칠이 흘러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박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섭이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엔 명확한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가온이와 하늘이는 민석 도련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99% 확실합니다. 오히려 나영 씨가 데려온 아이가. 그 아이가 뭔가 정기훈이라는 남자의 아이입니다. 조사해보니 나영 씨의 내연남이었어요. 민석 도련님 생전부터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창섭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나영이 서류를 조작해서 자기 내연남의 아이를 민석의 아들이라고 속이려 했던 거였습니다. 사흘 후 나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까지 대동했어요. 아버님, 제 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해주세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창섭은 재검사 결과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야? 준서는 민석과 아무 관계 없어. 오히려 가온이와 하늘이가 내 진짜 친손주들이야.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은 내가 한 거지. 정기훈이라는 남자 알아? 자네의 내연남이야. 나영이 비틀거렸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나영을 쳐다봤어요.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창섭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 다시는 내 손주들 근처에 오지 마.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영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들은 불륜의 자식들이에요. 떳떳하지 못한 아이들이라고요. 걔네들을 손주로 인정하시겠다고요? 창섭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불륜? 내가 한 불륜의 자식이 누군지 모르나? 내 피를 이은 건 가온이와 하늘이야. 내 아들 민석의 자식들이지. 너야말로 내 아들을 속이고. 나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격렬하듯 떨리더니 마침내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하. 그렇다면 다 말해버릴까요? 아버님도 알게 될 거예요. 민석 오빠가 왜 죽었는지.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박 실장이 숨을 삼켰고
창섭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보다가 휘청거리며 뒷걸음쳤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며느리 나영이 도망치듯 떠난 그날 밤, 창섭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민석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의 맑은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죠. 나영의 거짓이 들통난 지금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밤 10시, 창섭은 박 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박 실장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묵직한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비서, 더 조사할 게 있네? 민석의 죽음 말일세. 나영이 유전자 조작할 정도라면 더 큰 거짓이 있을 것 같아. 박 실장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미 준비해온 자료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첫 번째 서류는 민석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내부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창섭은 4년 전 이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죠.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의 실망과 분노로 민석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었어요. 박 실장이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정보들이 화면에 떴어요. 이 보고서의 데이터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작성 날짜가 조작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민석 도련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새벽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창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나영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반박할 수 없게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컴퓨터의 주소를 추적했더니 나영 씨 집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륜 사진들이었습니다. 흐릿한 뒷모습의 남자와 여자가 찍힌 사진들이었죠. 호텔 로비, 고급 레스토랑, 지하 주차장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으로 확대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전문가 세 곳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이 남자는 민석 도련님이 아닙니다. 키가 15cm나 차이 나고 체형도 완전히 달라요. 어깨 너비, 걸음걸이까지 모두 다릅니다. 박 실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분석 프로그램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사진들에서 포토샵 합성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얼굴 부분을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창섭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물컵이 덜그럭거렸어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박 실장이 가장 중요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회장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021년 10월 19일 민석 도련님의 사고 당일 기록입니다. 창섭은 숨을 깊게 들이셨습니다. 서류에는 민석의 차량 GPS 기록, 톨게이트 통과 시각, 주유소와 휴게소 CCTV, 그리고 사고 현장 인근의 모든 영상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경찰 보고서에는 민석 도련님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아니었는데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지었죠. 하지만 박 실장이 노트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오후 2시 30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두운 도로였어요. 민석의 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도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었고 차선도 정확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민석의 차 뒤를 3번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민석의 차가 스핀을 돌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창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네, 의도적인 살인 시도로 보입니다. 검은 세단은 민석 도련님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지켜보다가 사라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 2시 32분입니다. 그런데 나영 씨가 2시 35분에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아직 경찰에도 신고되지 않은 시각인데 말입니다. 창섭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영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통화 상대는 추적이 안 되는 대포폰이었고 통화 시간이 32분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끝난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박 실장이 병원 이송 기록을 펼쳤습니다. 지도도 함께 보여주었어요. 민석 도련님은 사고 현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성모대학병원이 아니라 40분이나 떨어진 작은 개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진술을 들어보세요. 녹음된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재생되었습니다. 사모님이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꼭 그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치의가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설득했지만 사모님이 너무 간절해서 창섭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영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의 진술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쓰여진 내용이었어요. 환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4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했지만 만약 대형 병원에서 즉시 수술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 병원은 시설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창섭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물컵이 쏟아졌어요. 나영이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살인자야. 박 실장이 또 다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고아원 CCTV 영상이었어요. 2021년 10월 20일 새벽 2시입니다. 민석 도련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12시간 후에요. 비가 쏟아지는 새벽, 나영이가 두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8살 가온이와 7살 하늘이었죠. 아이들은 잠옷차림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끌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엄마. 아빠는? 아빠 어디 있어? 가온이의 절규가 CCTV에 녹음되어 있었어요. 하늘이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죠. 차량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나영 씨의 검은색 벤츠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민석 도련님의 장례식도 치르기 전입니다. 창섭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때 박 실장이 마지막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민석 도련님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메시지입니다. 사고 당일 아침 8시에 작성했지만 보내지 못한 메시지예요. 창섭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 3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수 없어요? 가온이와 하늘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자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비록 혼외자식이지만 제 피를 나눈 자식들입니다. 아버지가 실망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석 드림. 창섭은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민석이 그날 자신을 찾아오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죠.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증거가 충분합니다. 창섭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당연하지. 나영이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창섭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민석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5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창섭은 속삭였습니다. 민석아, 오늘이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마.
그리고 내 아이들을 되찾아오겠다. 창섭은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늘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자 손주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오자 가온이와 하늘이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8살 가온이는 검은 원피스를, 7살 하늘이는 작은 정장을 입었어요. 박 실장이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 재판 끝나면 우리 아빠 보러 가도 돼요. 하늘이의 질문에 창섭이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럼 아빠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리러 가자. 무슨 좋은 소식이요? 가온이가 물었습니다. 창섭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소식. 그리고 너희가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소식이야.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하는 길.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보며 가온이가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날도 이렇게 비가 왔대요. 창섭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2021년 10월 19일 민석이 세상을 떠난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죠. 법원에 도착하자 이미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친자 소송과 상속 분쟁. 그것도 고아원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연루된 사건이었으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회장님, 고아원 아이들이 정말 친손주입니까? 며느리와의 갈등이 사실입니까?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창섭은 묵묵히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온이와 하늘이는 갑작스러운 플래시 세례에 놀라 할아버지에게 바짝 붙었어요. 그때 나영 측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고의 로펌 대표 변호사였죠. 이 모든 것은 조작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시아버지의 횡포까지 겪고 있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여론전을 시작하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하지만 창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은 거짓을 이길 테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 민석의 대학 동기들, 각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법조계의 관계자들까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었죠. 맨 앞줄에는 경찰청과 검찰청 고위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단순한 친자 확인 소송이 아니라 더 큰 범죄가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어요. 반대편 피고인석에는 나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옆에는 국내 최고라는 변호사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정각,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지금부터 피고인 윤나영의 살인, 미성년자 유기, 문서 위조, 상속 편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살인. 단순한 친자 소송이 아니었던 겁니다. 창섭 측 변호사 홍태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거대 사건에서 진실을 밝혀온 인물이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오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남편 이민석 씨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완전 범죄 시도였음을 입증하겠습니다. 나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들이 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홍 변호사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법정 앞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2021년 10월 19일 새벽 2시 32분 서울 외곽도로 CCTV입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도로가 보였습니다. 민석의 차가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 뒤를 회색 세단이 따르고 있었죠. 저 차량의 번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8조 4847,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저 차량은 피고인의 지인 정기훈 씨 소유입니다.
피고인의 불륜 상대이기도 하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회색 세단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어요. 시속 100km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차 옆으로 바싹 다가갔죠. 첫 번째 충돌이었습니다. 민석의 차가 휘청거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충돌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두 운전석 쪽을 정확히 노린 충돌이었어요.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민석의 차는 통제력을 잃고 가드레일을 뚫고 나갔어요. 그리고 10m 아래 언덕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차는 몇 바퀴 구른 후 나무에 부딪혀 멈췄죠. 재판장님, 보신 것처럼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입니다. 교통과학연구원 전문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충격 각도와 속도, 충돌 지점을 분석한 결과 가해 차량은 의도적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을 조준했습니다. 세 번의 충돌은 모두 같은 지점, 즉 운전석 문 부분을 노렸고요. 이는 운전자를 확실하게 죽이려는 명백한 살인 의도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홍 변호사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119 신고 센터와 나영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119.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나영, 안 돼요. 작은 병원으로 보내세요. 119. 사모님,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해요. 나영, 그래도 가까운 개인 병원으로 가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차갑고 침착한 나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어요. 응급의학과 교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뇌출혈 환자의 골든타임은 30분입니다. 30분 안에 개도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80% 이상이에요. 하지만 환자는 40분 후에 병원에 도착했고 그마저도 수술시설이 없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재이송하는 동안 환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죠. 만약 처음부터 대학병원으로 갔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로 봐서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홍 변호사가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나영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이었어요. 사고 당일 새벽 2시, 나영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30분간 머물렀죠. 왜 비 오는 새벽에 그곳에 있었을까요?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빨간 점이 나영의 위치를 표시했어요. 사고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나영 씨는 현장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는데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은 겁니다. 네 번째 증거, 살인 교사의 증거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나영 씨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가해 차량 운전자인 김모 씨의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됐죠. 검사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전과 3범의 조직 폭력배였어요. 수갑을 찬 채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정기훈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차를 들이받으라고 했습니다. 운전석을 확실하게 노리라고. 절대 살아남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교사였어요. 나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발언 기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 유전자 검사 조작입니다. 세 곳의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서가온, 서하늘은 99% 확률로 이민석 씨의 친자입니다. 반면 나영 씨가 민석 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준서는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한번 술렁이었어요. 정기훈 씨의 자녀입니다.
나영 씨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였죠. 나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들이 급하게 무언가를 메모했어요. 6번째 증거, 미성년자 유기입니다. 고아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저녁 6시. 민석이 죽은 지 불과 12시간 후였어요. 화면 속 나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잠옷의 아이들을 밀어내 고아원 앞에 내려놓았어요. 8살 가온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7살 하늘이도 울면서 나영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나영은 차갑게 아이들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타고 떠났어요. 버려진 아이들은 비를 맞으며 울부짖었죠.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방청객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7번째,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홍 변호사가 문서 뭉치를 제시했습니다. 민석 씨 사망 다음 날, 나영 씨는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죠. 죽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은행 지점장이 증언했습니다. 나영 씨가 새벽부터 와서 모든 계좌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수상해서 본사에 보고했더니 며칠 뒤 아무 말 없이 취소하더군요. 이제 나영이 증언대에 설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명품 정장이 무색하게 초췌해 보였습니다. 검사가 다가섰습니다. 피고인, 왜 남편을 죽였습니까? 나영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버렸습니까?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때 창섭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재벌 회장의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창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내가 묻겠소. 왜 민석을 죽였소? 왜 내 아들을 죽였느냐고. 그 순간 나영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어요. 그날 민석 씨는 나를 버리고 그 아이들한테 달려갔어요.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나영은 계속 외쳤어요.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지만 민석 씨는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갔어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한테 달려간 거예요. 광기가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다 없애버릴 거야. 그 여자와 이 아이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걔네들만 없었으면 난 민석 씨와 행복했을 거라고. 그래서 죽인 겁니까? 질투 때문에. 검사의 추궁에 나영이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민석 씨는 끝까지 그 여자만 사랑했어요. 병원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여자 이름만 불렀다고요? 혜인. 그래서 더 증오스러웠어요.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다 없애버릴 거야. 자백이었습니다. 스스로 살인을 인정한 거였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충분합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나영은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3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친권 관련 아동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안내한 곳은 법원 3층의 작은 인터뷰실이었습니다. 일반 법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파스텔톤 벽지, 낮은 책상, 부드러운 조명. 책상 위에는 곰돌이와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죠. 아이들의 불안을 낮추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 박사예요. 오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창섭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긴장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할 겁니다. 회장님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가온이와 하늘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가온이의 떨리는 손가락이 탁자 무늬를 따라가며 자장가 리듬을 태핑했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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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하늘이는 누나의 그 박자에 맞춰 숨을 고르고 있었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쌍둥이만의 안정장치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법정에서와는 달리 검은 법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그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안녕, 가온아, 하늘이야. 나는 할아버지 친구야. 무서워하지 마, 그냥 우리 이야기 좀 하려고 해. 가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판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수진 박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가온아, 하늘이야, 여기 인형 좋아해? 가지고 놀아도 돼. 하늘이가 토끼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온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니? 할아버지요, 가온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사는 거 어때?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왜 좋아? 가온이와 하늘이가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온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요. 무슨 약속? 매일 와서 우리 보겠다고 한 약속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왔어요. 하늘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 이야기 해줘요. 아빠 이야기. 네.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아빠를 잘 기억 못하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라. 가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진도 보여주고 아빠가 우리한테 불러준 노래도 가르쳐줬어요. 김수진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새 엄마는 어때? 새 엄마랑 살고 싶니?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늘이가 가온이 뒤로 숨었어요. 엄마는? 가온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아. 편하게 말해도 돼. 하늘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서워요. 왜 무서워? 때려요. 그리고 아빠 이야기하면 화내요. 가온이가 하늘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요. 고아원에 버리고 갔어요. 엄마 가지 마 했는데도 그냥 갔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달라요. 할아버지는 안 때려요. 안아주고, 책 읽어주고,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가온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아빠 자식이라고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소중한 가족이라고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창섭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의 뇌리에 어린 민석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빠, 약속 5살 민석이 새끼손가락을 내밀던 기억. 유치원 학예회에 꼭 온다고 약속했던 날, 하지만 그날 창섭은 중요한 계약 때문에 가지 못했죠. 민석은 울지 않았지만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민석야. 그때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인터뷰실 안에서 판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와 살고 싶니?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온이와 하늘이가 서로를 보고 동시에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요. 왜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 가온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다고?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눈을 보면 아빠가 보여요. 사진 속 아빠랑 똑같은 눈이에요. 판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 이제 나가도 돼.
그때 나영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들 거짓말하도록 가르쳤죠.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법정 경위가 급히 나영을 제지했습니다. 판사가 매서운 눈빛으로 나영을 보았어요. 그만. 단 한마디였지만 나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창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고생 많았어. 그리고 오늘 정말 용감했어. 창섭이 속삭였습니다. 가온이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비 안 오죠? 창섭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곧 그칠 거야. 분명히. 30분 후 법정이 재개됐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고 판사가 입장했어요. 홍태석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저희가 증명한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잔혹한 범죄입니다.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8살, 7살의 어린 아이들을 한겨울에 버리고 죽은 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재산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어린아이들을 탓하고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나영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론은 힘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피고인은 당시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하지만 방청객들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나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은 극도의 질투심과 배신감으로 인해 남편 이민석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8살, 7살의 무력한 어린아이들을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유기했으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극악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재산을 편취하려 했고 죄 없는 죽은 자에게 횡령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심호흡을 한 뒤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나영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유기, 문서 위조, 사기 등의 죄를 병합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친권을 박탈합니다. 서가온, 서하늘에 대한 모든 친권과 양육권은 조부 이창섭에게 있음을 선고합니다. 나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 여자가 먼저 내 남편을 빼앗았다고요. 나영이 발악했지만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될 거라고요. 저주받을 거예요. 나영의 절규가 법정에 울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동안 법정은 침묵했어요. 창섭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온이와 하늘이도 할아버지를 힘껏 껴안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할아버지, 이제 아빠한테 가도 돼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가자. 아빠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리러? 법정을 나오자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금 법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살인 사건에 모두가 흥분한 상태였죠. 회장님, 며느리가 정말 아드님을 살해한 겁니까? 무기징역이라니 예상하셨습니까? 양육권을 되찾은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창섭은 아이들을 아는 채 짧게만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악은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차에 오르며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도 돼요?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가온이가 물었습니다. 진짜 우리 집이에요? 영원히. 그래, 이제 너희 집이야. 영원히. 아무도 너희를 데려갈 수 없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100m로 법원이 멀어져 갔어요. 나영은 교도소로 향했고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창섭은 민석의 묘지로 향하는 길에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한테 뭐라고 말할까? 가온이가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았고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해요.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자. 아빠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섭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손주들이 정식으로 지가온 이 하늘로 호적에 오르는 날이었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고 이제 아이들은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2달 전부터 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4년이나 고아원에서 지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가온 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아침 식탁에서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섭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부터 너희는 진짜 우리 가족이야. 아빠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이가온 이 하늘이 되는 거란다. 가온이는 밥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거죠? 다시는 고아원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 작은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이 창섭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창섭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약속해. 아침 식사 후 창섭은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이가온, 이하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가온, 이하늘이야. 아빠가 지어준 소중한 이름을 되찾은 거란다. 두 아이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온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제 진짜 이가온이에요. 아빠 성을 갖게 됐어요. 하늘이도 할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못 떼어놓겠죠? 영원히 할아버지랑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집사 아주머니와 요리사 아저씨가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는 가온이 하늘이 축하해요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식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와, 케이크다. 하늘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큰 케이크 위에는 부리는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죠. 점심을 먹으며 창섭은 아이들에게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석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까지 모두 있었어요. 이게 아빠 어렸을 때예요. 하늘이랑 똑같아요. 가온이는 아빠 눈이랑 닮았어요. 사진을 보던 중 민석이 아이들을 안고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가온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민석. 그리고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빠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가온이의 말에 창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온 병원에 자랑하고 다녔단다. 오후가 되자 창섭은 아이들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책장 한쪽에 정리된 민석의 물건 중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건 아빠가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쓴 일기야. 일기장을 펼치자 민석의 반듯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온이가 태어났다. 세상의 가운데가 되라고 가온이라고 지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 더 생겼다. 하늘이가 태어났다. 하늘처럼 높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늘이라고 지었다. 가온이가 동생을 처음 봤을 때 내 동생이야 라고 물으며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주었다.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하늘이가 일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이름을 정말 고민해서 지은 거예요? 그럼. 아빠는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생각했다. 가온이는 세상의 중심이 되라고. 하늘이는 하늘처럼 높은 마음을 가지라고. 가온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이제 그 이름을 되찾았으니까 아빠가 바라던 대로 살 거예요. 저녁이 되어 창섭은 아이들과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꽃들이 만개한 정원은 향기로웠어요. 그네에 앉은 가온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섭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하늘이가 미끄럼틀 위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너희는 이미 충분히 용감해. 그 긴 시간을 견뎌냈잖아. 밤이 되었습니다. 창섭은 아이들 방에서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민석이 어렸을 때 불러주던, 그리고 민석이 아이들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죠.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의 뒷동산에. 가온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빠가 하늘에서 함께 불러주고 있을 거야? 하늘이도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맞죠? 그럼. 영원한 가족이야. 다음 날 아침, 창섭은 아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아빠한테 갈까? 좋은 소식 전하러. 두 아이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민석의 묘지는 봄꽃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묘비 위에 살포히 내려앉았죠. 마치 민석이 아이들을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가온이가 먼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저 이가온이에요. 이제 진짜 이가온이 됐어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을 되찾았어요. 하늘이도 옆에 나란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하늘이 됐어요. 아빠 성을 갖게 됐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창섭도 묘비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앞에서 할 말이 많았어요. 민석야. 미안하다. 너를 오해했던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 알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내 아이들을 내가 잘 키울게. 이가온, 이하늘로 훌륭하게 키울게. 내가 바랬던 대로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늘처럼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칠게. 가온이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아빠만큼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하늘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창섭은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이렇게 씩씩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고 꽃향기가 은은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가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크면 아빠처럼 될게요.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하늘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거예요. 창섭은 민석의 묘비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야, 이제 정말 안심해도 돼요. 내 아이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너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게. 하늘에서 편히 쉬어.
묘지를 떠나며 하늘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비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어요. 할아버지, 저 나비가 아빠일까요? 그럴지도 몰라. 아빠가 우리를 배웅해주는 건지도. 가온이가 나비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 또 올게요. 나비는 한동안 머물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인사에 답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가온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창섭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창섭은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민서가 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을 잘 지킬게. 그날 밤 이창섭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비로소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은 죽음 너머에서야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창섭이 오해로 버렸던 아들은 사실 누구보다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되던 그날, 하늘 위에서 민석도 고요히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모든 거짓을 이기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연 백일동이었습니다.